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믿었던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제가 권호설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느낀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은 권호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은 이 권호설이라는 사람이 왜 일제강점기에 공산주의 운동과 60만세 운동을 기획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를 약간 뭐랄까 우리 민족의 암흑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날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 이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투철하신 분이라면야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를 한다면 아마 그냥 좀 살기 힘들다? 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사회는 참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가 막 정착이 되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상품으로 변하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약간 독하고 약간 좀 악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쥐어짜게 이제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이제 일제 통치 기관이죠. 그치들은 서민들과 빈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조금더가 아니라 거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딱히 조선인들의 민족 감정이 일본 제국에 억눌려 있다는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돈 없는 그리고 힘이 없는 조선인들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권호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호설은 1926년에 6월 10일이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60만세 운동이다.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호설이다. 그래서 권호설은 1926년 6월 10일에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조선 민중들이 일찍 일어나게 해서 맞서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19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진 무산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영향력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공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 네, 분권대를 찾아야죠. 조선공산당은 국제공산당의 민족혁명운동론에 따라서 조선 민중들을 혁명적으로 만들어서 조선을 해방시키고 단계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권호설은 이 조선공산당 조직에 참여를 했고 추가로 산하 조직인 고려공산청년회라는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고려공산청년회 중요합니다. 고려공산청년회. 권호설은 이 두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야심을 가졌던 그런 공산주의 청년운동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권호설은 다른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적 늦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이끄는 위치에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사실 권호설은 1922년대까지만 해도 체제 정복보다는 조선인들의 주체적인 실력 양성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3.1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인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친일파였던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는 일본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왜 일제에 저항하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을까요? 자, 권호설은 원래 일본의 식민 통치를 나쁘게 본 사람은 아니었지만 3.1운동을 겪으면서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 전까지는 실력 양성에 관심이 있어서 고향이었던 안동을 떠나서 대구와 서울 그쪽에서 고등보통학교,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곳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권호설의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비타약적 학일운동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교쟁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걸 경제적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 고등보통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제 전라남도로 돈을 벌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일본인의 도움으로 전남도청,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청에 고용인으로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본인들이 참 도움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권오설의 삶에서, 청소년기의 삶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때까지만 해도 권오설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권오설이 이제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남도청에 취직한 게 이게 이게 아니죠. 그냥 1918년 10월이었는데 정확히 6개월 뒤인 이때 뭐가 터지죠? 바로 3.1운동이 터집니다. 권오설도 이때 시위 대열에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남도청을 그만두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오설이 아마 이때 충격을, 그러니까 이때 충격을 좀 크게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의 3.1운동에서는 유혈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오설이 시위 대열에 참여를 했다면 그 일본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받거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름 나쁘게 보지 않았던 그런 일제의 식민 통치의 모습이 내국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니까 권오설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권오설은 조선인들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자기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세웠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학교의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 당시에 안동에 창립되었던 이제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사회활동을 또 하기도 하고, 다른 청년과의 사교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바로 이때 권오설이 사회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권오설은 1923년에 그 영향을 받아서 풍산소작인회라는 소작농 단체를 창립을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공산주의 그룹의 눈에 띕니다. 권오설이. 그래서 거기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갔고 전국적인 노동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의 중요 간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그룹의 눈에 띄었으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과도 당연히 교류를 하게 되고, 이때 권오설은 이제 무산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혁명 운동론을 받아들이면서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가 요시기라고 보면 돼요. 요시기. 봐야겠죠? 자, 이때 일제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커지게 되고 그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현실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다가 3.1운동을 겪으면서 일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아예 이제 일제의 식민 통치를 엎어버려야겠다는 쪽으로 변하는 거죠. 쭉 가면은 이렇게 보자.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약간 진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권오설이 연도를 보면 1925년에서 1926년인데 이때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을 하고 핵심 간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오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잘했는지 1924년에 공산주의를 처음 수용한 양반이 1926년이 되면은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이자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가 됩니다. 대가리가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을 배신한 사람을 믿었던 그 이상으로 싫어하게 된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이렇게 권오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권오설이는 어떤 경로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는가, 어떤 공산주의 그룹과 교류를 했냐, 60만세 운동 얘기는 왜 안 하냐 등등등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이쯤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올린 석사 논문 쓰는 과정 일부 그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었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애초에 말도 좀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 지식이 저도 있긴 한데 제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렵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권오설이 누군지 대강 알려드리고, 또
또 일부러 내가 논문을 쓰면서 교수님께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여기서 말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의문점이 들 거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죠. 바로 그런 점들인데, 그거를 석사 논문 쓰는 과정 2부에서 좀 이제 약간 그거를 좀 더 재밌게 그리고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영상을 먼저 찍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설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죠? 유튜브 찍기 좀 어렵긴 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아휴, 이것도 대본도 이렇게 다 읽고 있는데. 여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석사 논문 쓰는 과정 2부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